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지은이는 리처드 J. 라이더, 데이비드 A. 샤피로 공저입니다. 인생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마사이족의 격언. 그해 동부 아프리카는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멀리 지평선을 배경으로 3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일행은 랜드로버 안에서 마치 낡은 헝겊 인형처럼 널브러져 마른 숨을 내쉬었다. 12명의 중년으로 구성된 탐험가 일행은 이미 1만 1200km를 행군한 터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특히 리더 역할을 맡은 딕은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끝없이 터지는 성가신 일들로 인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일행은 고원에 위치한 작은 마사이족 마을인 마가두루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야영을 한 뒤 아침에 떠날 예정이었다. 마을의 족장인 코이에는 정중하게 딕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코이에는 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영어도 배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 딕은 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기 배낭을 뽐내듯 걸머졌다.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칸칸이 붙어 있었으며 안에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흡사 집을 지고 가는 달팽이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동안 코이에는 하염없이 딕의 배낭을 흘깃거렸다. 코이에의 짐이라곤 창 한 자루와 가축을 돌보는 데 필요한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다. 코이에는 딕의 배낭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딕은 깜짝 놀랄 그의 표정을 기대하며 버클을 풀고 지퍼를 열었다. 온갖 신기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코이에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각종 식기, 가위, 칼, 삽, 방향탐지기, 천체 망원경, 지도, 필기도구, 수첩, 각양각색의 옷가지들, 비상약, 응급치료 도구, 방수봉투. 물건들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다. 코이에는 몇 분 뒤 딕을 쳐다보며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순간 딕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딕은 그날 저녁이 되어서도 대답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직장과 가정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일일이 부응하느라 마치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악전고투하며 살아왔다고 느끼는가?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라.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아침에는 위대했던 것들이 오후에는 보잘것없어지고 아침에 진리였던 것이 오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딕과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나이는 40대 후반과 30대 중반이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짐이 너무 많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게다가 그 짐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던 것들이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오후를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성장과 또 다른 여정을 위한 타임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지금 짊어진 인생의 가방을 풀고 다시 꾸려야 한다. 가방을 다시 꾸린다는 것은 끝없는 재평가와 재창조를 의미한다. 우선순위를 정한 뒤 바람직한 삶의 조건들을 바꾸고 살아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이 앞길을 인도하기는커녕 걸림돌이나 족쇄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코이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란 우리가 가진, 그래서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이루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당신의 가방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만든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사람들은 활기와 행복에 꼭 필요한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독창성이다. 20세기 유명한 교육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독창성이야말로 행복하고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시키는 필수 요소라고 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만든 신조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거의 독창성의 반대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라이프 스타일이란 쇼핑몰에서 사들이는 물건, 즉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처럼 인식되고 있다. 언젠가 포브스가 출간 75주년을 기념하여 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불만인가 라는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거기 실린 유명한 저술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삶에 뭔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며 그 빈자리는 세상의 어떤 신기한 발명품이나 재미있는 장난감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가지만 그 어디에도 다다르지 못한다. 뭔가를 선택하자마자 다른 것을 갈망하며 안달하기 시작한다. 애당초 내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다면 행복해질 거야. 그것은 생각의 덫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붙잡아서 새장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물건인 양 언제나 욕심의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며 허공을 휘젓는다. 그러나 행복이란 줄에 묶인 반려견이 아니라 어깨 위에 앉은 매와 같다. 주인은 매와 함께할 수는 있지만 매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행복은 원래 방랑벽이 있어 결코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무수한 광고에서 우리는 포장이 잘 된 라이프 스타일을 날마다 접한다. 포장된 라이프 스타일이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성공한 스타들의 이미지다. 그들은 늘 미소를 짓고 있으며 아름답고 건강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그럼 당신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 효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카탈로그 쇼핑식 인생관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쇼핑 카탈로그가 배달된다는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들인 물건들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도 더 많이 사들인다. 물건을 쌓아두는 일에 점점 중독되면서도 내성 역시 강해진 탓에 영원히 만족을 느낄 수 없다. 미국인들은 선택권만 주어지면 좀 더 높은 임금과 좀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는 곳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해졌을까? 조사 결과 절대 다수가 NO라고 대답했다.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산다.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비애는 자신만의 성공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18세기 프랑스 시인이었던 세바스티앙 샹포르는 가장 황량한 날이란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작가인 노먼 커즌스는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통해 내분비 질환으로 고생하던 그가 어떻게 고통을 이겨냈는지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한 10분 동안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고 나면 실제로 진통 효과가 있으며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고통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자신을 위해 고안해낸 치료법은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과 유머책을 읽는 것이었다. 노먼 커즌스는 웃음으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에서 뜻밖의 선물까지 얻었다. 웃음이라는 명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다 보니 감정 표현을 훨씬 잘하게 되었다. 실컷 웃고 나면 온몸의 긴장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는데 이때 꼭꼭 숨겨둔 감정들을 쉽게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잘 웃는 사람들은 누구나 명랑하고 다정한 인상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진심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웃는 사람은 절대로 구제불능의 악한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반면 유머를 잃은 사람들은 대체로 너그럽지 못하다. 감정적으로 딱딱한 틀 안에 갇혀있는 삶은 어둡고 음산하기만 하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대부분 유치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깔깔 넘어가고 썰렁한 농담에도 폭소를 터뜨린다. 남들의 시선 따윈 아랑곳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웃고 장난치고 어린아이처럼 까불어댄다. 도무지 심각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누가 새치기를 하거나 막차를 놓쳐도 그저 픽 웃고 만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의 밝은 부분밖에 안 보인다. 꼭 사랑이 아니어도 좋다. 얼마든지 함께 바보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보자. 어째서 늘 정상적으로만 살아야 하나? 이제 과감히 달라져 보자. 다르게 행동해 보는 것이다. 10일간 매일 한 가지씩 일상에서 벗어난 일을 해보기로 하자. 바람직한 삶이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며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다. 칼 로저스.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아가일은 행복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질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조건은 인간관계, 일, 여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세 분야에서 만족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어
절대적 혹은 상대적 부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조지프 캠벨이 신화의 힘에서 말한 내용은 좀 더 가슴에 와닿는다.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가고자 했던 곳은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가 찾아낸 해결책은 매일매일 짊어지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가볍게 꾸리는 것이다. 헬렌과 스콘 니어링은 그것을 긍정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긍정이란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개체가 자기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바람직한 삶이란 곧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바람직한 삶을 장소, 사랑, 일, 그리고 목적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바람직한 삶은 여행과 같다. 한 번 성취하면 평생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변하는 것이다. 장소, 사랑, 그리고 일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무게중심이 항상 바뀌기 때문이다. 일, 사랑, 장소. 이 세 분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각각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체로 지위에 대한 집착을 덜 하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이 꽤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내면으로 눈을 돌리면 바람직한 삶에 대해 이해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너무도 많은 생명력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죽음에 이르는 네 가지 두려움. 1. 무의미한 삶에 대한 두려움. 2. 외톨이가 되는 두려움. 3. 길을 잃는 두려움. 4.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바람직한 삶에 이르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과 진심으로 화해하며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네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아 그것을 지키고 중요하지 않은 의무나 책임 따위는 과감히 떨쳐버리는 것이다. 바람직한 삶에는 책임이 따른다. 괴롭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딱 맞는 삶을 정의해 줄 수는 없다. 좋은 점은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여행을 계속하려면 진지한 마음으로 가방을 열고 짐을 풀어야 한다. 가방을 연다는 것은 잠자던 내면을 깨우는 일이다. 짐을 모두 풀어헤친 뒤에야 우리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어느 순간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삶은 결코 일반적인 논의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몇 마디의 명언들로 요약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기만의 질문을 품은 채 끊임없이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림으로써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선승 스즈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삶의 예술가이며 나의 삶이 곧 나의 작품이다. 삶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가치에 대해 언제나 의문을 품는다. 누군가에게는 진실인 것이 자신에게는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인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이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을 때 과감히 포기할 줄 안다. 또한 자신의 경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기꺼이 받아들인 뒤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 짐을 풀고 다시 꾸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찾아낸 유효한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한다. 하루 중 30분 이상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다면 편안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영화를 한 편 감상해보자.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영화의 줄거리가 된다. 어떤 영화인가? 신나는 영화인가? 지루한 영화인가?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어디에 쏟고 있는가? 돈 문제만 걸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과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피터의 법칙이다. 즉, 승진을 거듭하다 보면 끝내 처리할 수 없는 업무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의미다. 삶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되풀이된다. 온갖 물건이며 책임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다 보면 결국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만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첫째는 짊어져야 할 짐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단계다. 당신은 삶의 어느 부분을 지키기 위해 어느 부분을 내줄 것인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방을 갖고 다닌다. 서류 가방, 일을 위한 가방, 여행 가방, 사랑을 위한 가방, 가방 트렁크, 살 곳을 위한 가방. 가방을 다시 꾸리려면 먼저 열어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다음 여행에 당신이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은 무엇인가? 지금은 어디에 있으며 다음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지금 누구와 함께 여행 중이며 어떤 기분인가? 삶은 여행이다. 그다지 길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여행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여행 가방이 짓누르는 무게에 시달린다. 낯선 곳을 탐험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내가 가져온 물건이 쓰레기로 여겨질 때가 있다. 특히 삶의 중턱쯤에 접어들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책임감과 집착에 억눌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만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나도 다른 누구도 당신의 길을 대신 가줄 수 없다. 그 길은 당신 스스로 가야 할 길이기에. 윌트 휘트먼. 처음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커질수록 떠맡아야 하는 짐의 종류도 점점 많아지지만 우리는 기꺼이 짊어지기로 한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 그 모든 짐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도저히 덜어낼 수가 없어. 모두들 내 짐에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다. 도대체 내가 왜 이따위 짐들을 지고 가는 거지? 오직 당신만이 지니고 있는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이 속한 세상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조차 배신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느낄 때, 그리고 자기보다 원대한 그 무엇과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느낄 때 무한한 활력이 샘솟는다. 바꿔 말해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왜 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짐도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다.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고 일할 힘도 잃었다. 그저 기계처럼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일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무의미한 행동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한 번도 왜 그것을 하는지 의문조차 품지 않는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 없다. 바람직한 삶의 구성 요소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첫 발을 떼고 나면 지금 당신이 짐을 지고 가야 할 이유가 고작 4가지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1.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2.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3.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얻게 될 뭔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금 그 일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것을 통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될 뭔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금 그 일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이 짐을 왜 지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삶은 오직 살아봐야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 삶이 무엇인지는 삶의 뒤편에서 봐야만 알 수 있다. 하지만 삶은 반드시 앞을 향해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했던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누구나 이별을 한다. 쉽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때로 어떤 것들은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잃든
성장을 위해서는 잃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잃어버린 직장,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의 손실, 자식의 결혼. 이별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하지만 상실감 극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마다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중년이 되면 종종 삶이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전에 씨름했던 의문들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는다. 사춘기 때처럼 삶의 새로운 지점에 서 있게 되고 자신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야릇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칼 융에서부터 데니얼 레빈슨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발달 과정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융은 중년을 인생의 오후라고 했고 이때야말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내다볼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레빈스는 자신의 개성과 인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제날개로 날 준비가 된 성인기라고 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교수는 학생들이 자아를 찾고자 투쟁할 때 이렇게 말한다. 과감히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말하게 하라. 영화 후반에 그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하고 묻는다. 그리고 자신이 던진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끝없이 사물을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여기 서 있다. 이 위에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노력해야 해. 그것이 비록 잘못된 일이거나 바보 같은 짓이라 해도 말이야.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생각만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 봐. 미지의 땅을 걷는 모험을 감행하란 말이야. 딕과 나는 많은 상담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지의 땅을 걷는 모험을 감행하려는 의지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똑같은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이 곧 가치 있는 삶이라고 배워왔다. 인간관계나 직장 생활이 끝장나면 실패한 인생이라 믿도록 길들여져 온 것이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방을 다시 꾸리게 된다. 바람직한 삶이란 한 번 손에 넣으면 고이고이 모셔둘 수 있는 보물단지가 아니다. 바람직한 삶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삶의 목적을 갖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지고 가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진 것이 삶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피할 도리가 없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해답을 찾아가는 길은 평생에 걸친 긴 여정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의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온 짐들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다. 혹시 나 혼자만 이런 걸까?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이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하면서도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모험으로 가득 찬 짜릿한 삶을 살고 싶은 은밀한 동경을 품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 모험을 떠나게 한다. 대표적인 대리인들은 바로 TV 속 전문 탐험가들이다. 자신은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아 그저 상상만으로 동참할 뿐이다. 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바깥 세상으로 떠나는 모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적 탐험이다. 내면이라는 그 무한한 미지의 세계는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처럼 현대인의 딜레마는 살기 위해서 일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구분 자체가 허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를 모험하고 있을 때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 어려운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수많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털어버리는 것이다. 인생을 곧게 뻗은 길이라 믿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 은퇴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퇴할 무렵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잊어버리거나 너무 지쳐버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중한 삶을 그런 식으로 접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삶을 그때그때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마음 가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는 것이다. 물론 두려운 일이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사랑과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 거지? 사실 인생 초입에서부터 스스로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누군가가 나의 직업에 관한 시나리오를 대신 써준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쯤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내 직업의 각본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혹은 편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각본을 써야만 한다. 인간은 역동적인 존재다. 정지에 있는 법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한다. 잘못된 출발과 무수한 실수를 거듭해가며 실전을 치른 뒤에야 자신의 천직이 무엇인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천직으로서의 직업, vocation은 부르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부름받은 일이 곧 직업이다. 진정한 소명을 찾아가는 자기만의 여행은 평생을 통해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당신은 어떤 재능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질문을 바꿔보자. 싫어하는 게 뭡니까? 또
할 줄 모르는 게 뭡니까? 정말로 뭔가 싫어하려면 먼저 그것을 경험해 봐야만 한다. 결국 내게 맞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헬렌과 스콘 니어링은 조화로운 삶이란 책에서 경제적 노력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삶이다 라고 했다.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심오한 믿음과 진솔한 감정들이 조화를 이룬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현대인은 어딘가 모르게 비참한 존재들이다. 반쪽짜리 가슴에 반쪽짜리 정신으로 이 세계와 소통하는 반쪽짜리 인생이기 때문이다. 반쯤 살아있는 느낌은 그나마 긍정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반쯤 죽어있는 느낌을 하소연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날마다 몽유병자처럼 반쯤 내키는 마음으로 자기 정신의 반쪽만 쓰고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조용한 절망감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절반쯤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을 그제야 끄집어낸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걸까?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들인가? 20년 동안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딕은 상당수 중년 고객이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질문들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적 탐험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도마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만약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면 너희가 밖으로 끌어낸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너희가 밖으로 끌어내지 않은 그것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 어쩌면 그 기분이 지금 당신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개인의 성장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중년의 내적 탐험이란 책임을 깨닫고 가방을 풀고 그 책임을 받아들여, 즉 가방을 다시 꾸려 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과감히 떠나는 것이다. 모든 모험은 내적 탐험이기도 하다.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영혼을 향해 내적 여행을 해야 한다. 이 내적 탐험이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길이다. 누구에게나 내면의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로 이어진 자기만의 길이 있다. 모든 모험은 불안을 낳는다. 하지만 모험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예 잃는 것이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래를 자기 안에 간직한 채 무덤으로 간다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평생 일을 하면서도 커서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무엇을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어떤 것을 왜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삶의 목적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뜻이다.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침이 되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이다.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험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정신적 핵심이다. 목적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이지만 목적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목적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다. 당신이 서쪽으로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서쪽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당신의 여행은 끝이 없게 된다. 또한 목적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길잡이 별이며 당신이 지닌 진실의 나침반이다. 그것은 당신이 언제나 목적한 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준다. 목적 없이는 삶의 진로를 정할 수 없다. 목적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질문들을 소개한다. 1. 당신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재능을 발휘하는가? 2. 당신이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3.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품고 있는가?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묻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당신이 곧 당신 자신의 메시지라고 했던 간디의 말처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가장 이상적인 자기다움을 담아낸다. 말 그대로 나다운 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깨우치다, enlightened라는 단어에서 light는 흔히 빛으로 해석된다. 깨우친 사람들은 빛을 본 사람들이거나 세상을 새로운 빛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다. 그것은 짐을 가볍게 한다는 뜻이다. 피터 러셀은 시간의 화이트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육체적인 짐이 아니라 정신적인 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눌려 살아간다. 가벼운 마음이란 더 이상 집착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이다. 자유로운 마음이란 끝없이 정신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깨우침이란 짐을 가볍게 하는 의미로 이어진다. 작게 출발하자. 하루 중 당신의 목적이 담긴 중요한 일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살아보자.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삶을 하나로 엮어줄 황금의 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지프 캠벨은 신화의 힘에서 이것을 자신이 받은 축복을 좇는 것이라고 했다. 심리학자 시드니 주러드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더 오래 살 거라고 예언한 바 있다.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1973년 다른 연구 결과들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이며 베스트셀러 행복의 조건의 저자인 조지 베일런트는 하버드 대학교 남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졸업한 지 40년 지난 후의 삶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에는 건강했던 졸업생들을 시들고 병들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 베일런트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건강의 비결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그 어떤 건강요법도 아니었다. 건강과 행복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자아 개방이었다. 연구 대상자들 중에 40년 후에도 건강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주위에 영양가 있는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은 갖고 있었다고 한다. 배우자나 친구, 동료 등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늘 곁에 있었다는 뜻이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에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용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가방을 풀고 적나라하게 보여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당신의 삶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을 더욱 깊이 받아들일수록 상대방 역시 당신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삶의 참 모습이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거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설명해줄 어휘를 찾지 못해서다. 소유를 기준으로 삼는 삶은 존재를 기준으로 삼는 삶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윌리엄 제임스. 외부의 북소리가 아닌 내면의 북소리를 듣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춘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다. 그는 월든 호숫가 숲에서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숲으로 들어온 것은 깊이 생각하며 살고 싶어서였다.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마주하고 싶어서 삶이 내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할 것들을 숲에서 혼자 살면서도 배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기에.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는 나의 삶은 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삶의 생기를 잃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리처드 그렉은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제 손으로 삶을 정돈하는 것, 외적 혼란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삶의 주된 목적과 무관한 많은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에 있어 최대의 장애물은 제테오포비아라는 것이다. 제테오포비아란 탐색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것은 결정할 일이 너무 벅차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생 항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안 심리다. 사람들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과 일에 관한 결정은 너무나 중대해서 그 결정과 맞닥뜨리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을 피하려 든다. 그리고 결국 영영 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오늘 가방에 무엇을 꾸려넣든 당신은 멀지 않은 미래에 또다시 가방을 꾸려야 할 테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먼저 코드를 작성해 놓은 후에 결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그들은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각 부분 하나하나를 가지고 땀 흘리는 대신 버전 하나를 완성해서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고칠 점은 고치자. 필요할 때마다 가방을 다시 꾸리자. 듀웨인 LG는 단순하게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졌는지 알고 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가 가는 길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과 좀 더 솔직하고 꾸밈 없으며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단순한 삶이란 가만히 정지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을 거듭해서 겪는 과정이며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 걸까 하고 자문할 때마다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 인생의 절반쯤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마치 덫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칼 융은 우리가 40대나 50대 혹은 그 이상이 되면 자신의 삶이 균형을 잃었다는 생각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느 특정 분야에만 시간을 쏟아붓고 나머지 분야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제 미지의 자아를 발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으려면 결국 새로운 것을 꿈꾸어야 하고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대부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두려움은 의미 없는 삶을 산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내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 건 아닐까? 주어진 것보다 내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건 아닐까? 당신이 만약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는 셈이다. 거꾸로 만약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멈춰서서 생각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탓에 길을 잃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첫걸음이다.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당신은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페르시아의 신비 문학을 대표하는 중세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잃는 것이 무엇인가? 뭔가를 포기할 때마다, 즉 가방을 다시 꾸릴 때마다 비록 계획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항상 발전하고 성숙하게 된다.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한 뭐라도 한 가지씩 배우는 게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최악의 사태란 자신을 발견하는 제2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삶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행복을 찾아 움켜쥐는 것부터가 애초에 글러먹은 시도일 뿐이다. 행복은 붙잡자마자 시들기 때문이다. 17세기 철학자 베네딕트 스피노자는 중년에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에 열중했다. 그는 우선 흔히 사람들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즉 부와 명예 그리고 오감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쏟았던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것들이 매력은 있지만 결코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피노자는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세웠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일반적인 관습은 가급적 따르자. 쾌락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누리자. 건강한 삶을 누리며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벌도록 노력하자. 3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말하려는 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투자하자.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만 가방 안에 꾸려놓고 그 외의 것들은 제쳐두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밟은 적이 없는 길에 첫 발을 들여놓는 일은 모두 모험이다. 모험이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개척지는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는 곳이며 울타리나 곧게 뻗은 길 따위의 경계가 그어지지 않은 곳이다. 관광객들은 그저 인생이라는 관광지를 방문해서 명단에 나온 장소만 둘러볼 뿐이다. 하지만 탐험가는 삶을 체험하고 삶의 모든 것에 온 가슴과 머리를 다해 몰두한다. 둘의 차이는 결국 기꺼이 길을 잃어버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한다. 제임스 러셀 로웰. 지금까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여행을 할 때 짐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간소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일에 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핵심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유지하는 가볍고 단순한 삶이 있습니다. 가볍다는 말에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가볍고 단순한 삶이라는 말에서 가볍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탁기나 보일러 등이 고장나서 AS를 신청하면 업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또 기종은 어떤 기종인지도 물어보고 가능하면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장과 부품을 챙겨가기 위한 것이죠. 만약 보일러나 세탁기가 작동이 안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그냥 작동이 안 되니 와달라고만 하면 수리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준비해 와야 되는지, 무엇은 놓고 와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와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부품과 모든 연장을 다 들고 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 저자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가방으로 비유합니다. 내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끌어모아 가방에 담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삶은 마치 단 하나의 화살만 가지고 사냥터에 나간 사람과 같습니다. 들판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화살로 적절한 사냥감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냥할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죠. 물론 대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를 노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책의 저자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는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지금 당신의 가방에 담겨 있는 것들은 당신을 만족스럽게 해주고 있나요? 어쩌면 혹시 내 가방에 무엇이 왜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막연하다면 내 일상을 돌아보고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차고 바람직한 삶의 목표도 세우시고 달성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큰 꿈도 한 번쯤은 품고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꿈을 품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삶은 오히려 심플하고 깔끔해집니다. 좋은 꿈, 큰 꿈을 꾸시고 크고 좋은 목표도 세우시고 가볍고 가뿐하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